여러분, 이쯤 되면 집값도 한틀 꺾일 법한데 오히려 또 이상한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11번째 부동산 대책 이후 벌어지는 시장의 움직임을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2025년 11월 15일 기준으로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예사롭지 않다고 하는데요. 강남, 잠실 같은 핵심 지역 아파트들은 다시 신고가에 근접하고 있고 이러다 또 폭등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분명 10월 15일에 정부가 서울 전역을 묶어버리는 초강력 규제를 발표했는데 둘과 한 달 만에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정부는 분명히 집값을 잡겠다고 했는데 시장은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지금 벌어지는 현상을 이해하려면 과거를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부동산 시장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을 기억해 볼까요? 2017년부터 2020년대 초까지 30차례 가까운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서 2017년 8.2 대책, 2018년 93 대책, 2019년 12.16 대책 같은 굵직한 규제들이 있었죠. 조정 대상 지역 지정하고 투기 과열지구 묻고 15억 넘는 집은 대출 아예 막고 할 수 있는 카드는 다 꺼냈습니다. 그때 시장 어땠습니까? 초반엔 거래가 얼어붙고 이제 집값 떨어진다 분위기였지만 잠깐뿐이었어요. 결과적으로 2018년, 2019년, 2020년으로 갈수록 서울 집값은 더 올랐습니다. 말 그대로 그겁니다. 규제의 효과는 일시적이었고 결국 자산 가격은 다시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비슷했죠. 2005년 종합부동산세 도입하고 대출 제고했지만 2006, 2007년에 부동산이 폭등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이미 두 차례 학습을 했다는 거예요. 정부 대책, 처음엔 듣도 보도 못한 규제에 주춤했지만 결국 또 오른다. 이런 학습 효과가 이미 큰손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실수요자들 사이에도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올 한 해는 어땠는지 짚어보죠.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집값이 전반적으로 안정세였어요. 2022년, 2023년 금리도 오르고 규제도 일부 풀면서 과열이 주춤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정권이 바뀌자마자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진보 정권 들어서면 집값 폭등한다는 속설이 현실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 솔직히 시장에 꽤 있었어요. 실제로 2025년 3월에는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조치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강남뿐 아니라 마포, 용산, 성동 같은 곳까지 드디어 규제 풀린다는 기대감에 매물이 쓸려 나갔어요. 가격이 꿈틀대기 시작한 거죠. 정부도 화들짝 놀랐습니다. 불과 한 달 뒤인 4월에는 다시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진화에 나섰어요. 그랬더니 잠깐 시장이 숨고르기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큰 흐름은 이미 기울어 있었어요. 6월에 이재명 정부가 공식 출범하자마자 많은 분들이 6월 전에 집 사놔야 한다며 앞다퉈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주요 지역 집값이 들썩였고 결국 한 달도 안 돼 U27 대책이 튀어나옵니다. 627 대책 기억하시죠? 서울 수도권 전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딱 6억 원으로 못 박았어요. 다주택자는 사실상 대출 금지, 1주택자도 6억 원까지만 빌릴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금융 측면에서 확 조인 거죠. 당시 저도 와, 이렇게까지 꽁꽁 묶는구나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땠냐? 시장이 한두 달 잠깐 쉬었습니다. 거래량 확 줄고 눈치 보기 들어갔죠. 그런데 그뿐이었습니다. 수요자들이 주춤하는 사이 눈치 빠른 투자자들은 이미 움직였어요. 대출 안 나오면요. 자기 자본으로 혹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사고 싶은 사람은 사도란 말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출 막는다고 모두가 포기할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97 대책도 나왔습니다. 9월 7일에 공급 확대 방안을 정부가 내놨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공급 대책은 효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당장 집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의 기대를 단번에 꺾기엔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오히려 97 대책 발표 후에 결국 뾰족한 수 없네 하면서 집값이 더 뛰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습니다.
시장이 정부를 시험하는 듯 했죠. 공급 그리고 결정타 10월 15일에 이른바 부동산 11호 대책이 발표됩니다. 이때 정부가 꺼낸 카드는 규제 3종 세트였어요.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에 싹 다 지정해 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서울 수도권을 전방위로 묶어 놓은 거예요. 추가로 대출 규제도 더 조였죠. 기존에 6억 원 한도였던 걸 고가 주택일수록 더 줄여서 15억 초과 25억 이하 주택은 최대 4억, 25억 초과 주택은 최대 2억 원만 대출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실상 웬만한 서울 아파트는 대출받아 사기 힘들게 만들어 버린 거죠. 이 정도로 했으면 시장이 진정돼야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발표 직후 며칠은 거래가 멈칫하는가 했어요. 그런데 한 달 지난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강남 3구, 잠실, 반포, 압구정 이런 서울 핵심지들이 다시 슬금슬금 오르는 겁니다. 호가는 전혀 안 내려가고요. 오히려 일부 단지는 신고가 거래 소식까지 들립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규제를 그렇게 때려 부어도 정작 집값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핵심 이유는 학습된 시장 그리고 구조적인 수급 문제 이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먼저 학습 효과부터 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시장은 이미 여러 번의 규제 사이클을 겪었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 두 번이나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이런 패턴을 알아버린 겁니다. 정부가 규제 카드를 꺼내면 처음엔 충격을 받는 척하지만 곧 이번에도 잠깐 식었다가 말겠지 하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11호 대책 발표 이후 시장 참여자들 반응이 흥미로웠습니다. 매도자들은 에이 이번에도 안 떨어져 하고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집 안 팔려도 호가를 쉽게 안 내립니다. 매수자들 중에 실수요가 절박한 분들은 규제 사각지대 어디 없나 찾기 시작했어요. 예컨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무주택자만 살 수 있으니 배우자에게 증여해서 무주택 자격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회로를 찾는 움직임까지 나옵니다. 결국 살 사람은 사고 만다는 거죠. 두 번째 구조적인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수요와 공급의 근본 구조가 안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서울 집값이 오르는 근본적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좋은 입지의 집은 한정돼 있고 그걸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기 때문입니다. 정책이 아무리 강해도 이 현실을 단박에 바꾸긴 어렵습니다. 특히 이번 대책처럼 수요를 억누르는 방식은 두 작용이 있습니다. 대출 제한하고 허가구역 묵고 하면 거래 자체가 줄어드니까 겉으로는 잠잠해 보이지만 사실은 매물이 잠긴 상태가 됩니다. 집 있는 사람은 그냥 안 팔고 버티면 되거든요. 거래 절벽이 오면 가격이 내려갈까요? 당장은 매수가 없어 보이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더 답답한 건 집을 못 산 쪽입니다. 팔 사람은 없고 살 사람만 남으니 귀한 매물에 가격이 뛰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규제로 거래를 틀어막는다고 시장이 안정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더 불안하게 튀어오를 불씨를 남겨둔다는 거죠. 이번에 강남권 집값 움직임이 딱 그렇습니다. 강남 3부, 잠실 이쪽은 원래도 규제가 다 걸려 있던 데입니다. 이번 11호 대책으로 새롭게 묶인 곳들은 아니었어요. 대신 마포, 성동, 용산 등 비강남 인기 지역들이 추가로 규제 대상이 됐죠.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비슷했는데 규제를 전국에 확 펼쳐버리면 오히려 제일 좋은 곳만 더 날아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냐? 다 똑같이 규제면 결국 사람들은 그래, 어차피 힘들게 살 거면 제일 좋은 동네 사자 이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보입니다. 규제의 역설이라고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사례 한번 볼까요? 잠실 주공 5단지라고 재건축 대우로 유명한 단지가 있습니다. 지금 재건축 추진 중이라 아직 낡은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매매가가 40억 원을 넘겼습니다. 새 아파트도 아니고 구축인데 말이죠. 사람들이 재건축돼서 새 아파트 될 거 미리 사두자 이런 심리로 몰린 거예요. 옆에 잠실 엘스, 리센츠 같은 2008년 입주한 아파트들도 84플리트형이 35억 원을 찍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20억 중반이었던 게 지금은 30억 후반까지 호가가 나와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잠실, 강남 같은 곳은 규제 속에서도 이렇게 치고 올라갑니다. 강북 인기 지역들도 마찬가지예요. 마포구, 성동구의 대장 아파트들이 2021년 당시 전고점을 겨우 회복했었는데 4월 이후 반년 만에 10억 원씩 올라버렸습니다. 마포의 대장주 아파트들이 20억 초반에서 30억 가까이 됐고요. 성동구 서울숲 주변 아파트들도 30억대에 진입했습니다.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올림픽파크 포레오는 분양가가 13억 원대였는데 최근 실거래가 30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서울 전역에서 상급지 위주로 신고가 소식이 나오니까 서울 밖에 계신 분들 마음이 더 급해졌겠죠? 맞습니다. 요즘 지방에 있는 제 지인들도 야, 우리 지금 서울 안 올라가면 영영 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 하고들 걱정합니다. 실제로 지방에 여러 채 갖고 있던 다주택자들은 지금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서 서울에 똘똘한 한 채로 옮겨 타자 움직이고 있어요. 대구 얘기 들어보셨죠? 한때 미분양 넘쳐난다고 했던 대구 수성구도 핵심 단지는 벌써 예전 최고가를 넘겼습니다. 지방에서도 그나마 탄탄한 곳들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 그 집 가진 분들이 이 가격에 팔고 차라리 서울 가자 결심을 합니다. 수억 들여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한 채 좋은 거 들고 있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거죠. 왜냐하면 정책도 다주택자한테 불리하게 짜여 있고 시장 흐름도 결국 똘똘한 한 채가 유리하다는 걸 체감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반 투자자 혹은 실수요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규제는 쏟아지는데 집값은 오르는 상황. 솔직히 혼란스럽습니다. 정부 말만 믿고 기다리다간 다보된다는 불안도 들고 그렇다고 영끌에서 무리하게 사자니 겁도 나고 참 어려운 국면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중심을 잡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집값이 무조건 끝없이 오르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사이클은 분명히 있고 과열 뒤에는 냉각도 와요. 다만 정책 발표 직후의 일시적 하락과 근본적인 하락 추세는 구분해야 합니다. 정부 규제로 인한 효과는 대부분 단기적입니다. 진짜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금리, 인구, 공급 같은 큰 흐름이 바뀌어야 해요. 지금 그중 뭐가 달라졌나 보면 금리는 작년에 비해 안정됐고 공급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인구 구조 얘기도 하지만 서울의 주택 수요층은 여전히 탄탄하고요. 그러니 큰 방향은 여전히 우상향 쪽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런 흐름을 이해해야 휩쓸리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투자의 기본 원칙은 남 따라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남들이 불안해서 팔 때 묻지마 매도할 필요 없고 남들이 다 산다고 같이 흥분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이 딱 그래요. 규제 때문에 겁먹은 사람은 집을 못 사고 주저하는 사이에 시장을 안 믿는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그 틈을 파고듭니다. 결과적으로 누가 이길까요? 긴 안목으로 보면 결국 좋은 자산을 쥔 사람이 웃습니다. 단타로 사고 팔고 하는 분들은 규제 맞아서 낭패 볼 수 있지만 실거주든 장기 투자든 기본에 충실한 분들은 오히려 이럴 때 더 담담하게 자신의 길을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내 집이 없다면, 그리고 10년 이상 볼 계획이라면 저는 너무 겁낼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좋은 입지, 좋은 톤질의 집을 노리라는 겁니다. 결국 똘똘한 한 채 전략이 지금 같은 때 유효하다는 거죠. 여러 채 소유해서 레버리지 키우는 전략은 현재 규제 환경에선 어렵습니다. 차라리 한 채를 사더라도 제대로 된 곳에 잡고 길게 보는 게 낫습니다. 지금 정부 정책 기조도 다주택자에게는 가혹하지만 1주택자에게는 비교적 혜택을 주잖아요. 세금도 그렇고 대출도 6억까지는 열려 있고요. 그렇다면 그 범위 내에서 현실적인 플랜을 세워볼 만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강남 잠실에 살 필요는 없고 각자의 형편도 다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해하고 확신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번 부동산 규제 국면에서 한 가지 분명해진 게 있습니다. 정부 정책을 맹신해서도 안 되지만 시장의 야성, 투자자들의 학습 능력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내 삶은 내 책임이고 내 자산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정부가 집 사준다, 집값 떨어뜨려준다 기대하면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 자산은 내가 지키는 것, 그게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길입니다. 결국 내가 공부하고 흐름을 읽어야 자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번 시장 상황도 그 점을 다시 일깨워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볼까요? 이재명 정부 들어 세 차례 큰 부동산 대책을 냈지만 시장은 오히려 서울 핵심지 중심으로 더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와 놀랄 만큼 비슷한 흐름이죠. 말 그대로 그겁니다. 정책은 바뀌어도 사람 심리는 안 바뀌고 근본적인 공급 부족 현실도 당장 달라지지 않으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 거래량은 줄겠지만 가격은 쉽게 안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강남, 한강변, 학군지 같은 핵심 지역일수록 그렇습니다. 정부가 추가로 더 강한 규제를 내놓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미 내놓을 건 거의 다 나온 상황이죠. 오히려 1, 2년 뒤 공급 부족이 현실화되면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때일수록 차분하게 내 자산 전략을 돌아보시길 권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수록 지금이 가장 빠른 법입니다. 남 탓, 환경 탓하기보다 오늘 내 재테크 원칙을 점검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결국 시장을 이기는 지혜이자 경제적 자유를 향한 한 걸음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